바빌론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복자 알렉산더의 심장이 멈추었을 때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무릎 꿇렸던 신과 같은 존재가 사라지자 그가 남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은 곧 피비린내 나는 혼돈으로 채워질 운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시신이 채식기도 전에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은 서로의 목을 겨누는 야수들로 변해버렸고 제국의 지도는 갈기갈기 찢겨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기민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훗날 구원자라는 칭호를 얻게 될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단순히 칼을 잘 쓰는 장군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제국의 전체를 차지하려는 무모한 욕심을 부리는 대신 가장 알짜배기 땅인 이집트를 자신의 영지로 선택하는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운 축복과 사막이라는 천연의 방어막을 갖춘 이집트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요새였으며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시신을 탈취하여 알렉산드리아로 가져오는 대담한 정치적 도박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헬레니즘 문명과 이집트의 고대 지혜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도시의 설계도는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복자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문명에 대한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도시가 단순히 물자가 오가는 무역항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으나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지리적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의 험난한 지형과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밤바다의 공포였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끝자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의 해안선은 너무나 평탄하여 바다에서 바라볼 때 육지의 윤곽을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접근하는 선박들은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인지하기도 전에 얕은 수심과 날카로운 암초들에 의해 선체가 찢겨나가는 비극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상선들이 값비싼 향신료와 보석을 실은 채 수장되었고 이는 상업도시로서의 번영을 꿈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야망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바다는 부와 죽음이 공존하는 저주받은 해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왕궁의 발코니에서 어두운 지중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는데 그의 눈에는 단순한 안전대책 이상의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압도적인 상징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통해 영생을 꿈꾸었던 것처럼 헬레니즘의 군주인 그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소집하여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집된 학자들 중에는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건축학에 정통한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왕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작은 봉화대 수준을 넘어선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탑을 상상했으며 그 꼭대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두어 밤바다를 대낮처럼 밝히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인도하는 기능을 넘어 인간이 신의 영역인 밤의 어둠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로스 섬을 그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파로스 섬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입구를 지키는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거친 파도와 바람이 끊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였으나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고 노예와 기술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섬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가혹함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건설 현장은 헬레니즘 세계의 모든 지식이 집약된 곳이었으며 이집트의 석공 기술과 그리스의 수학적 설계가 만나는 접점이었습니다.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이 나일강을 따라 운반되어 왔고 수천 명의 인부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며 기초를 다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자신의 꿈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탑이 완성되면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순탄치 않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바다 날씨와 집안의 불안정함이 끊임없이 기술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불어닥치는 강력한 북풍은 쌓아올린 구조물을 위협했고 인부들의 사기를 꺾어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포기할 줄 몰랐고 오히려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자연의 저항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는 이 건축물이 단순한 등대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이집트의 번영을 상징하는 영원한 횃불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러한 집착에 가까운 열정은 그의 통치 철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그는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을 통해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 전 세계의 지식을 수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찌를 듯한 등대를 세워 전 세계의 무역선을 끌어모으려는 것은 그의 거시적인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정복자의 도시가 아니라 지식과 부가 넘쳐 흐르는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야 했고 파로스 등대는 그 중심을 비추는 눈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크니도스의 소스트라투스가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왕의 야망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돌과 빛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예술가였으며 그는 왕의 요구를 뛰어넘는 설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로스 등대가 단순히 높은 탑이 아니라 기하학적 완벽함을 갖춘 예술품이자 과학적 원리가 집약된 기계장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야심가의 만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파로스 섬의 지지를 정밀하게 조사한 끝에 탑을 세 단계의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은 안정적인 사각형, 중간은 하늘로 향하는 전이 과정인 팔각형, 그리고 가장 위쪽은 신성한 원형으로 설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으며 그리스의 합리주의와 이집트의 거대 스케일이 결합된 독창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소스트라투스의 대담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는 언제나 왕의 골머리를 앓게 했는데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내란, 그리고 도서관 건립 등으로 국고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톨레마이오스는 등대 건설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세를 조정하고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걷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파로스 등대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경제적 산물이 아니라 왕조의 운명을 건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선박들로 붐볐는데 그들은 등대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장들은 술집에 모여 앉아 건설 중인 거대한 탑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으며 그 높이가 구름을 뚫을 것이라는 둥, 꼭대기에서 쏘아 올리는 빛이 수백 리 밖에서도 보일 것이라는 둥,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알렉산드리아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고 더 많은 상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도시를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는 자신의 생애 내에 등대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노쇠해가고 있었고 제국의 안정을 위해 처리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에게 이 과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야망은 아들에게로 이어졌고 파로스 등대는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할 왕조의 수겁이 되었습니다. 아들인 필라델푸스는 아버지보다 더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군주였으며 그는 등대 건설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소스트라투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푸스 시대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와 예술의 황금기를 맞이했고 파로스 등대는 그 황금기의 정점을 찍을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등대의 기초가 해수면 위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그 규모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돌을 다듬는 망치 소리와 인부들의 구령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도르래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수톤에 달하는 돌덩어리들을 들어 올렸고 정교하게 계산된 위치에 정확하게 안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들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소스트라투스와 기술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알렉산드리아의 거리에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는데 그들은 모두 등대의 완공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학자들은 등대 내부에 설치될 과학 장비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로스 등대는 단순한 항로 표지판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지닌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진보적인 정신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권위는 등대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함께 치솟았는데 이는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무언의 압박이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다른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드리아의 번영과 기술력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파로스 등대는 이집트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 속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강대국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빛은 곧 힘이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빛을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병상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파로스 섬 쪽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과 기대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비록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겠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이 등대의 불빛이 되어 영원히 알렉산드리아를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지중해의 바람 속에 섞여 파로스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왕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즉위식에서 등대 건설의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파로스 등대는 한 개인의 야망을 넘어 국가적인 사명이 되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서막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의지와 자연의 대결, 그리고 권력과 예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가 쏘아올린 야망의 화살은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그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로스 등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과 사연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려는 인간의 끝없는 열망이 어떻게 돌과 불로 형상화되었는지 우리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는 단순한 정박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욕망과 재화가 집결하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는데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동방의 인도에서 실려온 향신료의 매캐한 냄새와 지중해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뒤섞여 독특한 대기를 형성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수많은 언어가 파도 소리처럼 넘실거렸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와 이집트의 신관, 그리고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이곳은 고대 세계의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 혼돈 속에서
정교한 질서를 창조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항상 해상사고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선사하는 비옥한 검은 흙은 이집트를 로마와 그리스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빵 바구니로 만들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황금빛 밀을 가득 실은 수송선단이 항구를 가득 메웠는데 이는 왕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해안은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류 때문에 숙련된 선장들에게조차 죽음의 미로와 같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좌초로 국가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곡물이 수장되는 일이 빈번했기에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항구의 시끄러운 분주함 뒤편에는 인류 지성의 총본산인 무세이온과 대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어 고요하면서도 묵직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르키메데스와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식은 곧바로 등대 건설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파로스 등대가 바다의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이라면 대도서관은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정신적인 횃불로서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건축물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이중적인 목표, 즉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지혜의 결합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쌍둥이 탑과도 같았습니다. 도시의 상층부는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온 그리스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고 지탱하는 하부 구조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파라오의 후예들은 비록 정치적 지배권을 잃었으나 거대한 돌을 다루는 신에 가까운 건축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등대 건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러한 이집트의 전통 기술을 헬레니즘의 세련된 미학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교묘한 통치술을 발휘했습니다. 등대 건설 현장은 이 두 민족의 기술과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실험장이었습니다. 육지와 파로스 섬을 연결하는 헵타스타디온이라는 거대한 제방도로는 인간이 자연을 개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이 인공 구조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는 동항과 서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항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어 퇴적물이 쌓이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바다의 지형과 예측할 수 없는 조류는 등대를 세울 위치 선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고 기술자들은 매일같이 파도의 높이와 바람의 방향을 기록하며 최적의 척세, 장소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변덕을 데이터로 기록하며 과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지중해는 모든 빛을 삼키는 거대한 심연으로 변해 뱃사람들에게 원초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는데 이는 경제적 손실 이상의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별빛에 의존하여 항해하던 고대의 방식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의 변덕스러운 안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고 선원들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육지가 저기에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이었으며 파로스 등대는 그 믿음을 주는 신성한 재단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등대는 항구로 들어가는 이정표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거울의 반사 원리와 광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등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태워 불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 빛을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쏘아보낼 수 있는 거대한 반사경 기술은 당대 과학의 정점이자 비밀 병기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있었기에 소스트라투스는 전설적인 설계를 현실로 옮길 수 있었으며 이는 과학이 실생활에 적용된 최초의 거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돌과 불을 통해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등대 건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왕실의 금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정교한 조세 시스템과 무역금융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부과되는 통행세와 등대세는 건설 자금을 충당하는 주요 수원이 되었고 상인들은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공공 인프라가 상업적 이익과 결합되는 현대적 경제 모델의 시초와도 같았으며 알렉산드리아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등대는 왕의 하사품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만들어진 합작품이었습니다. 파로스 섬 자체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 위치는 전략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충지였습니다. 섬의 동쪽 끝자락은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곳이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멀리서도 잘 보이는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불안정한 석회암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녹인 납과 거대한 화강암을 쏟아부어 기초를 다져야 했는데 이는 마치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우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에 인간의 의지로 거대한 탑을 세우려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의 세련된 문화 통치 전략이 숨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등대를 통해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파라오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레니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중적인 선전 효과를 노렸습니다. 등대의 웅장한 외관은 그리스 신전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그 규모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필적하게 만듦으로써 두 문명을 아우르는 통치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은 매일같이 높아져가는 탑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시장통의 잡담에서부터 왕궁의 회의까지 모든 대화의 주제는 파로스 등대로 귀결되었고 도시는 이 거대한 건축물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등대가 완공되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나 아테네를 뛰어넘는 불멸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열망은 수천 명의 인부들이 혹독한 노동을 견뎌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대 건설은 단순히 돌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물과 바람, 그리고 중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거대한 석재를 높은 곳까지 들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나선형 경사로와 기중기 시스템은 당대 기계공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인부들을 독려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석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등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파로스 등대의 건설 소식은 지중해 너머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나라의 군주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주시했습니다. 특히 해상 무역의 경쟁자였던 로도스 섬이나 카르타고 같은 도시들에게 이 등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해상 패권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첩자를 보내 공사 진행 상황을 염탐하고 기술을 빼내려 시도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등대는 이미 국제정치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적 배경 위에서 건축가 소스트라투스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왕의 위엄을 세워주는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설계도 위에서 숱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파로스 섬의 바위 언덕은 이제 곧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 들어설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준비되었고 이제 주인공인 돌과 빛의 교향곡이 연주될 차례였습니다. 크니도스 출신의 건축가 소스트라투스는 파로스 섬의 거친 바위 위에 서서 몰아치는 파도를 응시하며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돌과 바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철학자였으며 이 척박한 땅에 신의 영역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를 놓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거대한 기념비를 원했지만 소스트라투스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 불멸한 건축학적 완성을 꿈꾸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목표는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탑이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수학적 완벽함과 구조적 아름다움이 결합된 우주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는 바다의 끊임없는 침식으로부터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녹인 납과 거대한 유리 블록을 석회암 기단 사이에 채워 넣어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고 염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건축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시도였으며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기초 작업에만 수년의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보이지 않는 곳이 가장 튼튼해야만 하늘을 찌르는 높이를 견딜 수 있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의 운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전쟁과도 같았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완 채석장에서 채굴된 붉은 화강암과 백색 석회암들이 나일강을 따라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은 특수 제작된 바지선에 실려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들어왔으며 이를 파로스 섬으로 옮기기 위해 수천 명의 노예와 코끼리가 동원되었습니다. 항구는 돌을 나르는 짐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감독관들의 고함 소리로 뒤덮였고 거대한 돌들이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땅이 울리는 진동이 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육과 땀방울이 자연의 무게를 이겨내는 장엄한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등대의 구조를 세 개의 서로 다른 기하학적 형태로 나누어 설계했는데 이는 단순한 미적 감각이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거대한 사각형 기단으로 대지를 상징하며 파도와 바람의 압력을 가장 넓은 면적으로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각형 부분에는 수백 개의 방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등대를 관리하는 기술자들과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었으며 짐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나선형 경사로가 내부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하부 구조는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웅장하게 서서 상부의 무게를 묵묵히 지탱했습니다. 중간층은 팔각형 모양으로 설계되어 사각형의 하부와 원형의 상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이 공간이자 8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팔각형 구조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적 원리가 적용된 결과물로 각 면은 정확하게 방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하며 시간을 가세각각 변하며 알려주는 해식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서리를 깎아낸 이 독창적인 설계는 소스트라투스가 얼마나 바람의 성질을 깊이 연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곳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잇는 중간계와도 같은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상층부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으로 지어졌으며 이곳은 등대의 심장이자 빛이 탄생하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원형 구조는 모든 방향으로 빛을 고르게 퍼뜨리는데 최적화된 형태였으며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청동 거울과 불을 피울 화로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이 원형탑은 지상에서 바라볼 때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보였으며 건축학적으로 가장 가볍고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이곳에서 기술자들이 강한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난간과 통로를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는데 그는 이 위대한 건축물이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등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명령했으며 건축가의 이름 따위는 역사 속에 묻혀버리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권력자가 예술가에게 가하는 전형적인 폭력이자 역사를 독점하려는 지배자의 오만함이었으나 소스트라투스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왕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후대에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왕의 눈을 피해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그것은 바로 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깊은 밤에 홀로 비계에 올라 차가운 돌벽에 정을 대고 한 글자씩 자신의 이름을 파내려 갔습니다. 망치 소리가 경비병들에게 들킬까봐 파도 소리에 맞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의 손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크니도스 사람 덱시파네스의 아들 소스트라투스가
뱃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 등대를 신들에게 바친다는 문구를 깊고 뚜렷하게 새겼습니다. 그 문구 위로 소스트라투스는 두꺼운 석회 반죽을 덧발라 자신의 이름을 감쪽같이 숨겨버리는 기막힌 위장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회반죽 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이름을 화려하고 거대하게 새겨 넣어 왕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왕은 완성된 문구를 보고 크게 만족하며 소스트라투스를 치하했지만 그 칭찬은 겉표면에 불과한 회반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세월이 흐르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약한 회반죽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이 영원히 빛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일시적인 힘과 예술이라는 영원한 가치 사이에서 벌어진 고요하고도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왕의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의 이름이 빛나게 두고 왕이 죽고 난 먼 훗날에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시간을 이용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는 돌의 영원함을 믿었고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반전은 알렉산드리아의 파도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남겨진 채 등대의 벽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등대의 내부에는 연료를 꼭대기까지 운반하기 위한 정교한 승강기 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당대 기계공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나무와 기름을 매일같이 100m가 넘는 높이로 끌어올리는 것은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했기에 도르래와 톱니바퀴를 이용한 기계장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양수기 원리를 응용하여 물과 연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구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등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등대의 꼭대기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혹은 제우스의 거대한 청동상이 세워져 항구를 굽어보게 했는데 그 위용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신상은 멀리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이자 알렉산드리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또한 네모서리에는 소라 고동을 부는 트리톤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소리를 내며 기상 경보를 알리는 기능까지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장식물들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항해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요소들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과 8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끝에 마침내 파로스 등대가 그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완공식 날,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시민들이 항구로 쏟아져 나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건축물을 올려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마감된 등대의 표면은 지중해의 태양을 반사하여 눈이 멀듯한 광채를 뿜어냈고 그 모습은 마치 지상에 내려온 거대한 보석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자신의 위협에 도취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소스트라투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등대의 빛이 처음으로 밤바다를 갈라놓던 날, 알렉산드리아의 역사는 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쏘아 올려진 강력한 빗줄기는 수십 킬로미터 밖의 수평선까지 닿았고 바다 위를 떠돌던 선원들은 기적을 목격한 듯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공포를 극복하고 문명의 힘으로 어둠을 정복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횃불이었습니다. 파로스 등대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이후 지어지는 모든 등대의 대명사가 되어 파로스라는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스트라투스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퇴장했지만 그가 남긴 돌덩어리들은 여전히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권력을 비웃으며 진정한 승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회반죽 아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과 빛,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 돌을 다룬 건축가였습니다. 이제 등대는 주인의 손을 떠나 거친 역사의 풍파 속으로 홀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파로스 등대의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눈동자와도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타오르는 불꽃이
거대한 반사경에 비쳐 수평선 너머의 어둠을 찢어 놓았고, 낮에는 태양빛을 반사하여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거울 장치는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결정체로, 전설에 따르면 적의 배가 멀리서 접근하면 태양열을 모아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등대의 위용에 압도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신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대한 빛의 탑은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에게 종교적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자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공포에 떨던 선원들이 수평선 끝에서 반짝이는 파로스의 불빛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등대는 단순한 항로 표지판이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자체였으며, 상업의 신 헤르메스가 보내주는 축복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등대 덕분에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었고, 이는 도시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광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상하고 이집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등대를 관리하는 주체도 변해갔지만, 등대의 중요성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과 이후 이집트를 정복한 아랍의 통치자들 역시 이 거대한 건축물에 경탄하며 보수와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정밀한 기계장치였던 반사경과 승강기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었고, 원리를 이해하던 기술자들이 사라지면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등대의 외벽을 덮고 있던 화려한 회반죽이 거친 바닷바람에 깎여나가기 시작하자 소스트라투스가 숨겨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이름이 새겨진 겉면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아래 깊게 새겨져 있던 건축가 소스트라투스의 이름이 햇빛을 받으며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권력은 유한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돌에 새겨진 건축가의 집념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권력에 맞선 예술가의 지혜로운 승리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등대 자체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위치한 지중해 동부는 지각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대지의 신 가이아의 분노는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서기 956년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등대에게 첫 번째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상층부의 구조물들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팔각형 탑의 금이 가고, 거대한 조각상들이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은 마치 신들이 인간의 오만함을 벌하는 장면처럼 공포스러웠습니다. 당시의 기록자들은 등대의 높이가 깎여 나갔고, 그 찬란하던 빛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는 여전히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고, 이슬람 통치자들은 돔 형태의 모스크를 얹어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303년과 1323년에 연달아 발생한 대지진은 파로스 등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결정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크레타섬 인근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각 변동은 지중해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등대의 허리를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탑은 처참한 돌무더기로 변해버렸고, 알렉산드리아의 자랑이었던 눈동자는 영원히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행가였던 이븐 바투타가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미 폐허로 변해버린 등대를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행기에 등대의 입구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묘사하며 한때 세계를 비추던 빛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무함을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돌들은 바닷속으로 굴러떨어져 물고기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한때 구름을 뚫었던 꼭대기는 땅바닥에 처박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대한 성취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등대가 무너진 후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고, 상인들의 발길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밤바다를 밝히던 빛이 사라지자 도시는 활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는 등대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심장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파로스 섬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지만,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아 올릴 기술도 자본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전설은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1480년 맘루크 왕조의 술탄 카이트베이는 등대의 잔해들이 널려있는 파로스 섬을 방문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 요새가 필요했고, 등대의 폐허 속에 남아있는 거대한 석재들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인류의 지혜를 상징하며 빛을 뿜어내던 돌들은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차가운 성벽과 포대가 되어 카이트베이 요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학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등대가 전쟁과 방어의 수단으로 변모한 것은 역사의 비정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비록 형태는 바뀌었지만 카이트베이 요새의 성벽 속에는 파로스 등대의 DNA가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요새의 기반이 된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과 기둥들은 수천 년 전 소스트라투스가 지휘하여 쌓아 올린 바로 그 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사라졌지만 그 육신은 다른 형태로 변하여 여전히 알렉산드리아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며, 이는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순환한다는 우주의 법칙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파로스 섬은 등대의 섬에서 요새의 섬으로 그 역할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향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의 깊은 물속에는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등대의 잔해들이 수천 년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된 거대한 석상들과 기둥 조각들은 과거 이곳에 얼마나 웅장한 건축물이 서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침묵의 목격자들입니다. 스핑크스의 얼굴을 한 조각상과 거대한 파라오의 석상들은 물고기떼 사이에서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상의 소란스러움을 비웃는 듯 합니다. 바다는 인간의 역사를 삼켜버렸지만 동시에 그 역사를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대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파로스 등대의 붕괴는 고대 세계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헬레니즘 문명이 남긴 가장 찬란한 유산의 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실체는 사라졌어도 등대가 남긴 빛의 이미지는 인류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의 용기와 지적 탐구심을 상징하는 원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숭고한 사명은 파로스 등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 밑에 잠든 전설을 뒤로하고 이 거대한 건축물이 후세에 남긴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야망과 소스트라투스의 천재성,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인부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기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던 위대한 도전의 기록입니다. 파로스의 빛은 꺼졌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파로스 등대의 육체는 무너져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영혼은 언어라는 새로운 육체를 얻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어의 파르나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의 파로는 모두 등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는 파로스 섬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건축물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 속에 깊이 박혀 빛을 발하는 어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등대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1994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장 이브 앙페레르가 이끄는 탐사팀이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의 탁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전설은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있던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과 스핑크스, 그리고 파라오의 석상들을 발견하고 전율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천 톤의 석재들은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명하는 타임캡슐이었습니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로스 등대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압도적인 높이나 화려한 외관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른 불가사의들이 신을 위한 신전이나 왕의 무덤과 같이 종교적이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과는 달리 등대는 철저하게 공공의 이익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기능적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는 헬레니즘 문명이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려 했던 진보적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건축가 소스트라투스가 회반죽 아래에 숨겨두었던 이름이 결국 세상에 드러난 일화는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울림을 줍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이름을 거대하게 새겨 영원히 남기를 원했지만 시간이라는 공정한 심판관은 허영심으로 포장된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실된 장인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본질과 실력에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권력은 유한하고 예술과 기술은 무한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석조 기념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죽음을 위해 지어진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삶을 위해 지어진 파로스 등대입니다. 피라미드가 사막 한가운데서 영원한 침묵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향했다면 등대는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현세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이집트의 시선을 미래와 바다로 돌려놓았으며 인류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 삶의 환희를 노래하게 만든 기념비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쏘아올리는 마천루와 우주 정거장은 본질적으로 파로스 등대가 추구했던 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 신의 영역을 넘보고 미지의 어둠을 밝히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초적인 욕망의 시발점에 바로 파로스 등대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외감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2300년 전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등대는 우리 내면에 잠재된 상승의 욕구를 대변하는 영원한 아이콘입니다. 등대의 잔해 위에 세워진 카이트베이, 요새는 역사의 아이러니와 순환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배들을 환영하며 빛을 비추던 돌들이 이제는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두꺼운 성벽이 되어 폐쇄적인 방어기지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개방과 교류를 통해 번영했던 헬레니즘 시대가 저물고 전쟁과 대립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빛을 기억하는 등대의 유전자가 숨쉬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등대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심어준 마음의 등대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시련의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자신만의 파로스 등대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우리에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각자의 항로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알렉산드리아의 항구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으면 우리는 눈을 감고 과거의 영광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하얀 탑과 그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불꽃,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안도하며 항구로 들어오는 수많은 배들의 행렬을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며 파로스 등대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빛의 탑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긴 시간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현실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돌은 기억한다. 뜨거웠던 불꽃의 온기와 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르던 빛의 궤적을, 비록 형체는 부서져 심연 속에 잠들었으나 그 빛은 인류의 동공 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으리라. 우리는 모두 어둠 속을 항해하는 여행자이니 마음속에 저마다의 파로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